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서울경제 사설이네요. 확산하는 밀레니얼 Z세대 공정 요구 임금 체계 바꿔라. 2030 세대라고 하죠. 사회 전반의 공정 가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회사 측의 공정한 보수를 요구하는 밀레니얼 Z세대 1980에서 2000년대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올해 임금 인상률을 10년 내 최고 수준인 평균 7.5%로 결정했다. 경영 성과를 임금에 분명히 반영해달라는 젊은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직원 눈높이에 맞춰 더 정교하게 선진화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할 말하는 밀레니엄 Z세대의 성격은 노조 설립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레니엄 Z세대가 주축인 금호타이어 사무직은 노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난해 임담협 협의에 따른 경력은 100만 원이 생산직에만 지급되자 반발했다. 화이트 칼라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라페르주입니다. 정민정 기자인데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 연합체인 쿼드가 5일 인도 동부 벨공만에서 프랑스와 함께 합동 해상 훈련에 들어갔다. 라페르주 백작의 이름을 따 라페르주 훈련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포위 전략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중국 역시 항공모함 라오닝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6척을 태평양에 파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보에서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 주로 협력하자는 안미 경중 외교를 버텨왔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략적 자율성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부국 강병의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온이 켜지려면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롯데온의 부진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커머스 감각이 없는 기존 롯데 인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경쟁사를 뒤쫓기는커녕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위주의 조직 문화는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백화점과 마트의 사업부장은 부사장의 반면 롯데온 사업부장은 전무급이다. 롯데온이 정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커머스 분야의 지도권을 갖거나 다른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런 구조는 유통 라이벌인 신세계 강희성 이마트 대표를 쓱 닷컴에 앉히며 온라인을 본 사업 무대로 끌어온 것과 더욱 대비된다. 결국 조직 문화의 변화가 없다면 최근 영입한 이베이 코리아 출신의 외부 인사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인수하더라도 롯데의 DNA가 수혈되면 이베이 코리아에 부정적일 거라는 듣기 민망한 소리도 나옵니다. LG전자 해외 공장 처리도 쉽지 않아 폐쇄 후 부지 매각 가능성 대두되고 있네요. LG전자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생산 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인전하면서 해외 100%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베트남 하이퐁 공장은 LG전자 스마트폰 해외 공장들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 능력도 가장 많다. 베트남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와 매각을 협의했지만 매각 금액이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에 실패하면 현실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부지와 부속 건물들을 처분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합니다. 엘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하자 압박 바이든 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네요. 주요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의 세율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와 정보기술 IT 업체의 미국 복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업체가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웹툰 전쟁, 이번엔 카카오 재팬 7,500억 원 투자 받는다고 하네요. 진짜 이런 웹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NHN도 하고 있다는데요. 웹툰 거래액을 볼게
네이버 웹툰은 2,30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만요. 예. 그리고 카카오 엔터는 2,638억 원. 카카오 엔터가 약간 높네요. 근데 뭐 서로 인수합병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자금 유치와 함께 컨텐츠 기업도 사들이고 있는 카카오, 국내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네이버는 북미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했고요. 미국 현지화에 목표를 둔 결정입니다.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따로 떼어 미국 법인으로 만들고 일본, 한국,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지배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또 웹툰과 웹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확정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래곤 등 지분 교환을 하는 영리한 선택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안팎에서 부는 경기 회복 훈풍, 백신 확보로 회답할 때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는 분명 큰 호재다. IMF는 지난해 3.5% 역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의 약진이 주목된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종전 4.2%에서 6.5%로 대폭 높였다. 모건 스탠리는 7.3%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네요. 고개 드는 글로벌 코로나 증세론. 글로벌 최저 범위세는 2015년부터 OECD에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해온 제도인데요. 예컨대 다국적 기업인 S사가 조세 피난 척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에 세운 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세율보다 낮으면 본국에서 미달 부분을 추가로 걷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추가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김태기 기자입니다. 첨단 산업 발전,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직원들의 급여도 파격적으로 올랐지만 대래 노사 갈등은 커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CXO에 따르면 작년에 1인당 연간급여가 1억 원 이상인 회사가 68곳으로 증가했는데 곳곳에서 급여의 불공정성 과열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첨단 기술 기업은 인재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를 올렸지만 기업의 가치 창출 기여도와 계리된 급여 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노조가 설립되고 있다. 게임 등 벤처 기업이 밀집한 판교가 그렇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이 적다며 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최고 경영자는 자기신의 급여를 반납했지만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SK텔레콤 직원들은 이익과 관계없는 나눠먹기식 성과급을 비판하고 현대차 사무직 직원들은 생산지 중심으로 급여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별도의 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종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란 암초. 네, 이런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원가 절감 아이디어는요, 설계, 생산, 공정, 재료 분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구격 표준화로 대량 생산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건데요.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80%의 셀을 각형으로 통일하겠다고 했고 테슬라는 4680 사이즈, 지름 46, 길이 80 밀리미터 원통형 셀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전국 생산에서는 건식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했고 제재 측면에서는 양사가 양극재를 가격대별로 분류해 적용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저가형은 인산철, 보급형은 코발트 제외, 고급형은 니켈 강화 3원계로 분류됩니다. 남정민 기자네요. 한국타이어가 분쟁 2라운드, 네, 한국타이어 회장의 성년 휴견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장녀 조희경 이사장, 부친 조양래 한국컴퍼니 회장 성년 휴견 신청했고요. 11월에 법원 첫 면접 조사 진행했고요. 올해 3월에 한국타이어 주총 조종범 사장 승리했고요. 한국앤컴퍼니 주총서 조현식 부회장이 승리했습니다. 네. 성년 휴견 절차는 조 회장뿐만 아니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원로 여배우 윤정희 씨도 거쳐간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2014년 처음 도입됐는데 2015년 12월 고 신명예 회장의 여동생이 성년 후견을 신청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미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재벌가에서 자주 등장하다 보니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활용되는 무기로도 인식된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저 달러에 베팅하던 골드만삭스 일단 후퇴.
자크 팬델 골드만삭스 글로벌 외환 전략가는 여전히 이들 통화 10개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몇 달에 걸쳐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 및 국제 수익률 상승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달러 매도를 권고합니다. 달러 매도 권고를 철회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네요. 하지만 미국 백신 보급에 앞서가면서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경제가 회복되자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도 지난 1월 초 0.9% 수준에서 1.7%대까지 40bp가량 상승해 투자 매력이 높아졌고요. 유럽의 경우 백신 보급 지연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이 다시 경제 봉쇄에 나서자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이 개선된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에 베팅할 기회가 다시 생길 것으로 전망했고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유로가 달러에 비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성미 기자입니다. 롯데칠성 주가 갈등 해소 1분기 깜짝 실적 기대됩니다. 네, 실적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251억까지 오르는 걸 예상이 되고요. 분기죠.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테마주로 꼽힌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롯데칠성이기도 합니다. 노희정 기자입니다. 설거지 실화와 자취생의 창업 아이디어 연매출 100억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고려대 사범대학 동기인 태경재 이사와 뽀득을 공동 창업했고요. 자취를 하던 두 학생에게 가장 성가신 집안일은 설거지였죠. 이사와 청소 등은 대행 서비스가 많았지만 설거지는 대신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팍스에 설거지 대행 서비스 게시글을 올려 이용객을 모집하고 학교 앞 식당 주방에서 쌓인 식기를 밤새 닦았죠. 인기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각기 다른 식기를 매일 수백 개씩 설거지하려면 인력이 필요했는데 며칠째 방치된 식기의 묵은 때를 벗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설거지에 비싼 돈을 들이려 하지 않았죠. 2018년 식기 세척기를 여러 개 모아놓고 정식 소비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고안한 게 설거지 공장이었습니다. 식기 규격을 통일하고 세척 과정을 자동화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주영 기자입니다. 나도 암에 걸릴까? 발병 확률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크로된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은요. 제2형 당뇨형,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위암, 고혈암, 고관절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방세동, 파킨스병, 황방병성 등이 되어 있네요. 네, 마크로제는 한 13개의 질병 검사 유전자가 되고요. IRB에서 모두 승인이 됐습니다. 안재광 기자네요. SK 베트남에서 파이낸셜 스토리 유통 1위 빈커머스 4,600억 투자했네요. SK는 베트남 1위 유통기업 빈커머스 지분 16.3%를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발표했고요. 빈커머스는 베트남에서 빈마트 대형마트, 빈마트 플러스 편의점 2,3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형마트 및 편의점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데요. SK는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8년 8월 싱가포르에 SK 동남아 투자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 법인이 처음 투자한 곳이 마상그룹인데요. 이후 2019년 5월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회사 빈그룹 지분 6.1%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최대 의약품 생산 제약사 이맥스팜 지분 24.9%를 취득했고요. SK는 마상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베트남 내 유통, 오프라인 유통, 물류, 전자결제 등 주요 전략적 관심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네요. 아기상어 폭풍 성장 1조 유니콘으로 컸네요. 스마트 스터디는요. 게임업체 넥슨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김민석 대표와 이승구 부사장, 손동우 이사가 2010년 차린 콘텐츠 회사고요. 처음부터 성동가도를 달린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겨냥한 학습용 콘텐츠를 출시했고요. 그러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영유아층화로 타깃을 조정했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서인데요. 쿠팡이 최근 성공적으로 무역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장에선 스마트 스터디도 나스닥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 지분 18.59%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출판사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죠. 김민성 대표는 삼성출판사, 김준용 대표의 장남입니다. 최대 주주는 19.46%를 보유한 김민석 대표죠. 박진우 기자네요. 네이버 파이낸셜 첫 흑자에 카드사 뿔났네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해 54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어요. 네이버에 분사한 2019년에 46억 원의 순수를 냈지만 단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369억 원으로 걷어 2019년 마이너스 46억 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어요. 매출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166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8% 늘었고요. 2019년 매출이 그해 11월 네이버에서 분사한 뒤 두 달간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성장세가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네이버 페이 결제액은 19조 5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보다 2배가량 높은 네이버 페이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연매출이라 3억 원 미만에서 카드 수수료율이 0.8이고요. 네이버 페이 수수료는 1.5입니다. 네이버 페이 직불료는 1과 1.65%고요. 3에서 5억 원은 점점 올라가고요. 1.35고요. 카드 수수료가 30억 원을 초과하면 2.3%까지 카드 수수료가 갑니다. 네이버 페이 수수료는요. 2.8%입니다. 카드 수수료에 비해 0.5%포인트나 높죠. 카드사 뿔날만 하네요. 정희진 기자입니다.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6%를 전망하네요. IMF는 6일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고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6%로 지난해 1월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한국연례협의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수치고요. 202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등 최근 경제 흐름과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효과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고요.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3.2%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기구 3.3%, 한국은행 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을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김익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뉴스 심리 지수로 봄 기운 가득하다고 하네요. 한은은 앞으로 뉴스 심리 지수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주 공개되는 만큼 매달 분기마다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에 비교해 전문가들보다 발빠르게 경기 흐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렇게 뉴스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2020년 1월 20일에 코로나19 발병했고요. 8월 31일 전에 8.4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뉴스 심리 지수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로나 3천 돌파할 때 가장 높았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 심리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 심리 지수는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이고은 기자입니다. 10년 지재권 싸움 구글 오라클에 승소했네요. 미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글은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벗어났죠.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200억 달러, 22조 원에서 300억 달러, 33조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이 2010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구글에 요구한 금액이 90억 달러, 10조 원이 시간 지나가면서 불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리한 기자네요. 애플과 기대건 불어넣은 팀쿡, 핵심은 자율주행, 애플 지켜봐라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 출신 영입을 인재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테슬라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더그 필드를 영입한 데 이어 마이클 슈페츠그 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스카우트한 게 대표적이고요. 지난해 머스크는 과거 테슬라를 애플에 팔기 위해 쿡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쿡은 이날 팟캐스트에서 머스크와 대화한 적은 없지만 그게 세운 회사에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분야에서 선구자가 것뿐만 아니라 리딩 컴퍼니로 지위를 곳곳이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했네요. 박상용 기자입니다. 옐런 세계 법인세 하한선을 정할 거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국 재무부 관리는 G20 차원에서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법인세율 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기구 OECD가 조세협약 노비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21%인 현행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최소 21%의 세율을 매기고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조재길 기자입니다. 페드 긴축 언제? 올 3분기? 아니면 당분간 어렵다. 투자은행 KBW, 키프 브로의 우드 프로드닉, 캐넌 수석 주식 전략가는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치인 2%를 크게 초과하더라도 페드가 바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물가 목표 자체를 재조정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장기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어 왔지만 앞으로 많이 뛰더라도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일각에서 페드의 적자 확대가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앙은행 적자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종합금융그룹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 수석 주적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고요. 그는 현재 베이비 세대 1946에서 64년생이 80세가 될 때쯤이면 미국은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런 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네요. 조재길 기자입니다. 월가 미국 경제 내년까지 최고 호황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해리스 소장은요, 작년 경제가 봉쇄된 이후 쌓인 가계 저체육이 3조 달러에 달한다며 경제 재개 후엔 마른 화약에 불이 붙듯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 걸로 내다봤어요. 내년 말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상인 블랙록의 장보뱅 투자연구소장은 작년 불황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시기였다며 복구, 리커버리가 아니라 경제 재시작, 리스타트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죠. 그는 20년간 기후변화 관련 산업이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ESG 투자 전략이 수익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네요. 루이스 오게너스 JP 모간 체이스 리서치 센터장은 중국과 주변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정부 목표 6%보다 크게 높은 9.4%에 달할 것이라며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어요. 중국이 실제로 9%대 성장률을 달성하면 2011년 9.6% 이후 10년 만이 됩니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은 한국 등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란 진단인데요. 오게너스 센터장은 한국과 대만은 중국 본토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성장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신흥시장 중에서 인도가 독보적일 것으로 봤고요. 올해 인도 성장률은 13.6%에 달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작년 5%로 위축됐던 세계 경제는 올해 5.6% 성장으로 반전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남미 지역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는 게 오게너스 센터장의 관측입니다. 그는 남미 등 일부 신흥국에선 올해 말은커녕 내년 상반기에도 백신 접종률이 60%를 밑돌 수 있다며 올해 말이 돼도 작년 1월의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네요. 건다이 기자입니다. 물류 로봇 회사 품는 손정희 정말 쿠팡과 연계하나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오토스토어는요, 1996년 설립된 창고 자동화 기술 기업입니다. 오토스토어의 로봇은 거대 큐브를 활용해 물류 분류 시간을 줄이고 같은 창고 공간에서도 더 많은 물류를 저장해 공간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창고에서 유용한데요. 35개국 2만여 대의 창고 자동화 로봇을 판매해왔고 구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농기구 업체 존 디어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올해 실적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네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팀쿡 애플카 상실상 공식화했네요. 자율주행이 핵심이네요. 애플은 오랫동안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거나 관련 기술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는데요.
2019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드라이브 AI를 인수하고요. 최근엔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직원들을 영입하기도 합니다. 유선일 기자입니다. 자회사 부당 지원한 롯데칠성 검찰 조사 받네요. 롯데칠성은 2015년과 2017년 MJA의 와인 공급 가격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고요. 롯데칠성은 와인 공급 가격을 수입 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MJA에 저가로 와인을 공급한 겁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에게 MJA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영업활동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MJA는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네요. 유선일 기자입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이 나라 살림 적자 줄였다고 합니다. 반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 7천억 원 줄어든 55조 5천억으로 거쳤고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출입 및 소비 감소 등이 복합작용하면서 전년보다 5조 9천억 원 적은 64조 9천억 원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관련 국세 수입 현황 보시면요. 양도소득세가 7조 정도 올라갔고요. 상속증여세가 2조 정도 올라가서 10조 정도 거쳤고요. 증권거래세가 4조 올라가서 8조 거쳤고요. 종합부동산세가 3조 올라가서 1조가 올라가서 3조 정도 거쳤습니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많이 걷었네요.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관련 세금 많겠죠. 고성룡 기자입니다. 외환시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배당금 받는 외국인 공국 송금 나설까 환율 비상. 외환시장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약 13조 원을 배당하는데 이 가운데 7조 원가량을 챙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려 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러나 때마침 국내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조에 성공함에 따라 달러 상승 압력이 상쇄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현진 기자입니다. 미국 코닝 대주주된 삼성 디스플레이 50년 이용은 협력관계에 연정되네요. 이렇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종 코닝 지분 9%에 해당하는 8천만 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CNN에 따르면 현재 코닝 최대 주주는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으로 이날 기준 코닝의 지분 10.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지만 경영에는 별도로 개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황인주 기자입니다. SK그룹 베트남 유통 1위 빈커머스 지분 16.3% 인수했다고 했어요. 네. 아까 요 내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만 좀 말씀드릴까요? 자, 요번에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이유는요. SK가 2018년 마산그룹 지분 9.5%를 사들이면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확보한 선별적 우선 투자 권리를 이번에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그냥 거저 담았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싸게 많이 샀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네. 조영신 기자입니다. 중국 코로나19와 딴 세상 청명적 이동인구가 1억 명이었습니다. 우차오밍 중국 최이싱 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내수 및 소비 부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서 2분기 GDP가 8.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후 수석 연구원도 고용과 감세 등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2분기 GDP가 1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손일성 기자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신규 대출 자제하라 부동산 거품 경고 날리고 있네요. 중국 부채관리 정책 우선순위 현황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자제력 내렸고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제 실시하고요. 인민은행 시장 조장 통해 채권 매각하고요. 지방정부 채권 작년보다 1,000억 원 미만 감축했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중국 경제를 보시면 2021년에는 8%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엔 2.3%였어요. 김인호 기자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리 앱 하나로 쉽게 미 차지 포인트 1등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미국에서는요 차지 포인트라는 회사가 좀 인기라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 기업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2007년에 설립했고요. 본사는 텍사스 댈러스에 있습니다. CEO는 파스퀘어 로미노고요.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주요 산업은 하드웨어, 전기차, 충전기 제작 설치하고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는 다임러, 지멘스, BMW, 베일리 기퍼드. 최근 현황은요. 올해 3월 1일 스펙 합병 상장, 미국 나소와 고속도로, 미국 충전소 프로젝트, 정부 2030년까지 10억 달러 지원입니다. 차지 포인트는요. 매출 전망이 2021년 충전 포인트 3만 1263개, 2026년 42만 5060개고요. 매출액은 1억 4649만 달러에서 21억 달러까지 5년 후에 예상이 됩니다. 유럽 전기차 충전 업체 점유율 보겠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73%고요. 세마커센트 10%, 블링크 8%, EC커넥트 4%. 김인호 기자입니다. 한중일 배터리 전쟁에 영국도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지난해 말 합의한 유럽연합, EU,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영국은 자국 생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팩 성분이 30% 이상이 영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기태판 기퍼드 패러데이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배터리 원산지 조건이 2024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배터리 생산 현지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고요. 영소는 영국이 2040년까지 연간 20기가와트 규모 배터리를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 7곳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볼트는 2030년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권역 안팎에서 150에서 200 GWh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